네, 시사 토크쇼 시사 적중 6월 10일 방송 우리 강병석 박사님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강 박사님. 이 최근 이렇게 국정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렵긴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도 지금 아주 헷갈려 죽겠는데 왜 김여정이까지 이렇게 속을 세게 가지고 이 5년 임기 끝나면 머리 다 허해질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김여정 얘기 좀 더 뒤로 하고요. 앞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에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용 안정망 구축이 한국판 뉴딜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 왔냐면 그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매기조 통하는 거 아니가 제가 너무 어거지로 붙인 거 아니겠는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 걸 한번 주장을 되돌아볼게요. 박 시장이 지난 7일 페이스북에다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재난과 위기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그리고 더 큰 고통으로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마땅한데 전 국민을 똑같은 기본소득 주는 것보다는 고용보험을 시작하는 것이 더 정의롭다 이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게 사실상 이거와 내용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박 시장한테 힘 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야 알 수 없죠. 뭐 어떻게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대통령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 그리고 박원순 예. 시장이 이게 우연히 맞은 건지 어쩌면 네. 그 대통령이나 그 주변 분들의 이제 심사를 읽고서 맞춘 건지, 누가 누구한테 힘을 실어준 건지, 네. 누가의 마음을 읽고서 예. 먼저 선수를 친 건지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저런 건 있어요. 뭐 저는 뭐 좌든 우든 권력의 속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네. 현재의 권력은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도 죽이잖아. 그렇죠. 네. 우리 뭐 저 제일 유명한 이 조선 시대에서 가장 유명한 태군 신하들에서 왕으로 간택돼서 왕이 되신 우리 인조대왕께서도 네.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그러면 가능하면 현재의 권력은 미래의 권력이 좀 가능한 한 불투명하고 모호한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그렇다 보면은 누구 이렇게 의도적으로 키워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부합이 되질 않고 대신에 이제 그 군을 그 대상자를 넓혀서 네. 그 좀 더 모호성을 좀 더 모호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그 정도로 이 문제에 접근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예. 반대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치권의 중요한 이제 뭐 화두랄까 어젠다가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제, 예. 이제 고용안전망 확보 이 문제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뭐 오늘도 우리 저 여권의 86그룹들은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이제 막 보도된 것도 있었는데 결국 이게 논쟁이 예. 사실은 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이 논쟁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이게 김종인 미래통합당 네.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렇죠. 이 기본소득제의 학술적 정책적 가치와 무관하게 정무적 가치가 정무적 효용성이 좀 떨어졌어요. 기본소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전선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유리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정책적 기준에서 보면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유용하고 현실적인 정책이냐에 대한 거는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장 가능하고 효과도 커 보이는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거고 네. 그거를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좀 눈치 빠르게 아, 캐치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또 그 뉴딜하고 연결시켜 말씀하시는데 사실 뉴딜 미국에서 한 뉴딜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 그 복지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뭐 4대강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재정을 투입해서 토목공사를 통해서 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1차라고 하면은 네. 본질적인 거는 복지제도의 확충, 고용안전망 확충 이걸 통해서 그 미국 사회 그전에는 없었던 그 사회주의적 요소를 많이 반영한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 네. 대개 보면 이제 그 테네시강 유역 개발 뭐 후보 때 이것만 안 했는데 사실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이나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그 시민들, 저소득 시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뭔가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를 처음으로 제도한 거예요. 이게 뉴딜의 핵심인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뒤에 민주당 정부가 쭉 집권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은 우리도 그 지금 이게 뭐 1930년대 했던 게 지금 2020년도에 맞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복지 체계를 조금 더 뭐 정교한달까 확대한달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치적 뭐 어떤 꿈 같은 거를 그 확보해주는 현실화시켜주는 이제 기반으로 만들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그 최소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좀 꺼내기도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저 관련 부처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현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관점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당장 1인당 국민 1인당 50만 원씩만 주면은 311조라는 얘기도 있고 330조 이렇게 300조가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500조 좀 넘는 건데 그 뭐 예산 갖고 다 나눠주고 많아.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에서도 하자는 얘기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던진 것도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던져놓고 보면 이게 단순화시키면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그냥 그 좋은 거라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그냥 안 된다는 얘기 이렇게 갈라지면 이거는 선거에 써먹거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기본소득제가 가능할 거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복지제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언제부터 가능한 거냐 이런데 얼마 주는 게 합리적이냐 언제까지 그게 가능 이런 얘기 들어가면 국민들도 볼 때 야 이건 뭐 되게 좋은 것 같더니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할 수도 있고 그런 논의 자체가 몇 년 걸린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기본소득제를 던진 거는 기본소득제를 하자가 아니라 그 여권이 쓰려고 했던 카드 중에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온 수류탄을 되던져가지고 저쪽에 혼란을 일으킨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주 세게 기본소득 얘기는 더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 얘기, 뭐 고용안전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한 200만 명밖에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기존의 노동관계법에 그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직 노동자거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플랫폼 노동자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타다가 없어졌지만 예를 들어 타다 같은 게 있으면 타다 운전사. 그다음에 이제 그 저 파트타임으로 하는 무슨 이제는 그 온디맨드 요구형 온디맨드 잡이라는 거 아니야. 요구하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파트타임 그 전에 말하면 이제 프리랜서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이 노동자냐 아니냐. 그 사람들이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예를 들어서 뭐 학습지 교사가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골프장 캐디가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했던 부분들을 다 노동자 영역으로 받아들여서 딴 거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거는 차후 논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직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버려진 사람들이거든. 그 200만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았다. 고용보험 혜택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글쎄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해준다면 좋겠죠.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2007년도에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이길 때 500만 표라든지 그 뭐 빼놓고는 대체로 그 대통령 선거에 그 승패가 표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뭐 97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해창 후보를 꺾을 때 한 30만 표 안팎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해창 후보를 이길 때도 한 50만 표 안팎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니면 100만 표 안팎에서 대선의 승부가 교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사회 흐름상 우리가 말하는 그 플랫폼 노동자랄지 특수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안전망 문제, 그들에 대한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 문제는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가능한 방법들이 이런 게 현실화된다고 치면 이게
뭐 곧 있을진 다음 선거든 선거에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게 여러 예. 가지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당초에 이제 기본소득제가 차기 대선에 유용한 뭐 의제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인데 여전히 그건 유효합니다만은 네. 1년 10개월 안에 기본소득제를 가지고 전선을 가르기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를 감안하면 그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일단은 기본소득보다는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포함한 뭐 그 범위를 줄인 뭐 다른 대안이라든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 개선에 관한 거에 관심을 저는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그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길을 잘 탄 것 같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보면 저도 이렇게 볼 때 제가 무슨 뭐 점쟁이거나 뭐 심리학자는 아닌데 예.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파이터는 아니잖아요. 예. 빠르지 않단 말이야. 네. 되게 뭐 이렇게 저 문제가 벌어지면 수습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예. 반면에 그 저 경쟁자로 지목이 되는 우리 이재명 경기자 같은 경우는 본인 일을 저질러 네. 수습을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어찌됐건 주목은 이재명 지사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역시 대통령이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인이 따라간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저 사람 우리랑 생각이 같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이게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이 애들 하는 말로 네. 시원하고 네. 아주 사이다처럼 뭐가 네. 확 던져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봐야죠, 뭐. 네. 여하튼 잘 맞았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발언과 문 대통령의 어떤 고용 안전망과 같이 합치가 되면서 현실적인 선택의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의제를 올려봤고요. 북한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혼나는데. 이 북한 참 어려워요. 어려운 내상이긴 해요. 그때 강 박사님 지난번 말씀을 할 때 이게 단순히 전단 뿌려 말라 이런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근데 속내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강경해져서 9일부터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 폐기하겠다 그러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깝깝한 게 2008년 5월인가요? 그 판문점 정상간 회담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어떤 판문점의 평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성과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참 많이 깝깝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 이러죠? 모르죠. 아니 어떻게 제가 알 수 없어요, 얘들은. 최고 존엄의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이게 참. 오늘이 6월 10일이죠. 네, 10일이죠. 이게 딱 이틀 빠지는 2년 전에 예.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년 전 판문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2년 전 얘기고요. 그 5월 아니었나요? 2018년 6월 12일 날 예.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 네. 그 국무위원장하고 예. 싱가포르에서 만난 날이에요. 싱가포르였구나. 2년도 안 됐는데 다 잊어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문점 회담하고 헷갈렸어. 예. 판문점 회담은 4월 27일인가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평창 올림픽부터 해갖고 2018년 그 김정은의 신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018년 6월 12일까지 예. 정말 따뜻한 봄날에서 네. 따끈따끈한 그 초여름까지 예. 정말로 뭐 남북 간 미북 간 뭐 이게 뭐 저 여러 가지로 따뜻하고 따끈따끈한 날이었어요. 네. 뭐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 봤을 때 그 세상도 계절하고 비슷해요. 예.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은 가을이 오고요.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지금. 네. 근데 문제 제가 볼 때는 뭐 겨울이 무슨 천년만년 가진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빙하기가 길어서 뭐 많은 동식물들이 죽었지만 빙하기도 언젠가 끝났잖아요. 대신에 빙하기가 끝나고 오는
그 홍수에 또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제 홍수가 올 거에 대비해서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는 게 이 얘기 하고 나서 뭐 요 정도 하고 나서 다시 웃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더 가겠죠. 그럴 어차피 그건 더 갈 거예요.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긴장을 쫙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계속 이렇게 우리 하는 말로 무슨 저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이렇게 쫀다 그러잖아. 예. 마음을 쪼이게 쫙 몰아가잖아. 막 네. 음악도 둥둥둥둥둥둥둥둥 하고 막 갑자기 화면도 어두워지고 막 쫙 가다 갑자기 빵 하잖아. 응? 여기서 이제 막 카타르시스가 나온다는 건데 난 조금 더 긴장 국면을 만들어 갈 거다. 그리고 네. 더 심하면은 미국 B만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액션도 나올 수도 있다. 미국 B는 안 건드릴 거예요. 미국은 무서워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은 우리 쪽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응을 내가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바로 꼬리 마니까 예. 바로 더 세게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고받는 거고 이 북한이 지금 사실은 국내 정치의 플레이어예요. 북한도. 예. 국내 정치 우리 국내 정치라고 해도 거기에 중요한 플레이어가 여야를 거의 비슷한 수준 하여간 비슷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어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북한이라고 치면 예. 이거 다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는 뭐 정말 그 대북 전문가들이 하실 얘기지만 정부의 반응과 무관하게 북한은 조금 더 갈 거고 긴장을 물어갈 거다. 그다음에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대체로 조금 더 긴장 상태를 좀 몰아갈 거고 상당 기간 동안은 좀 그 겨울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남북 거예요. 냉전 시대.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 간에는 그런 정도 급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차피 김정은이가 무서워하고 신경 쓰는 거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지. 우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말이 좀 걸어 애들이. 보면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를. 무슨 우습게 보는 뭐 거죠. 죗값 쓰레기, 뭐 배신자, 뭐 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예. 뭐 우리 여러 언론이라는 데서 분석하는 것처럼 지금 뭐 북한의 그 경제 상황이 특히 코로나로 해서 더 심각하다. 그래서 네. 뭔가 이제 그 북한 인민들의 특히 평양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차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뭐 김정은이가 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평양 시민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 한 거로 봐서는 평양시까지도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원인을 누군가한테 덤겨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어려운 게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이거지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노동신문에까지 노동신문에 다 보는 거야. 그거는 이제 보여준 거죠. 인민들 보고 너희들이 어려운 거는 우리 저놈 때문이야. 최고 저놈 우리 위원장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하는 남한 때문이고 남한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최고 저놈에 대한 모독이 담긴 이따 걸 보내는 이 뭐라 그랬지? 오물, 뭐 쓰레기, 뭐 쓰레기. 이런 놈들인데 그런 놈들도 통제 안 하는 이 남한 당국자들이 나쁜 XX고 그러니까 이 인민들은 누가 적인지를 정확히 보고 이놈들에 대한 이 불타는 적개심을 계속 태워라 이거를 지금 하는 중 아니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용.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사실은 뭐 외부용은 방법이 없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갑자기 우리가 뭐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거고 금강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도와주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류나 통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긴 안목에서 뭐 이거라기보다는 일단 내부용. 2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봐라라고 하는 것도 던져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2년 전 그 싱가포르 회담도 그렇고 뭐 작년 2월달에 뭐 하노이 회담도 그렇고 뭐 판문점 회담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중재를 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옛말에 저거 있잖아요. 중매 잘 쓰면 옷이 세 벌이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라 그랬죠. 그래. 술이 석잔이고 중매 잘하면 술이 석잔이고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석대인 거예요. 이게 둘이 알아서 한 게 아닌 다음에 누가 중간에 끼어서 하다 보면 아무리 좋게 해도 이 사람들은 그 중간에 낀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가 말을 잘못했다 이거 아니야.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북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니네가 말을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막 네 책임이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도 약간 그런 눈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중간에 꼈어.
중재자 노릇하다가 이게 둘이 잘 되면은 술을 석 잔 마실 판이었는데 둘이 저렇게 싸우다 보니까 양쪽 다 지들끼리 또 못 싸워요. 네. 김정은도 절대로 트럼프 욕은 못 할 거거든. 트럼프도 굳이 지금 저 북한 문제나 김정은을 건드릴 필요는 건드려서 없죠. 재선에 영향 그 변수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저 대통령이나 정부도 정말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말할 수도 없고 사실은 뭐 속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 정도밖에 말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제 이런 애들이야. 이렇게 뭐 세게 할 거고 욕할 거고 이제 뭐 그 되게 보면 이제 뻔한 수법들로 다 보잖아요. 외신들에서 보는데 뻔한 수법 아주 그냥 너무 낡은 수법을 하는 것처럼 뭐 우리 저 이런 분석도 가능한 게 대뜸 하여간 평양 군중 집회를 하잖아요. 네. 군중 집회가 또 보도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북한 전역 퍼져 나가는 거지. 이 남한 당국자들이 그 거기에 도망간 이 공화국의 배신자들이 쓰레기 오물 추물들이 이뭐 어떡하는 이 짓거리를 못 막고 있는 이 남한 당국자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그래요. 이 불타는 적개심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거는 다 저놈들 때문이니까 저놈들만 욕해라. 예. 이렇게 해서 내부를 좀 기강을 잡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가면은 약간의 이제 그 군사적 긴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긴장을 해놓으면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거는 아주 상투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해서 이 위기를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바라건대 이게 뭐 마냥은 못 갈 거고 뭐 예를 들어 바라건대 가을쯤 돼서 혹시 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이제 그 국제 교류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그때쯤 이제 중국하고도 시작해가지고 뭐 좀 가겠죠. 네. 사실은 그 재작년 6월 초에는 미국 간의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많이 분위기 좋았어요. 그렇죠. 저기, 그리고 예, 하노이 전까지는. 작년 이맘때는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작년 6월 5월 말 6월 초 날짜 제가 정확히 안 나는데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계기로 해서 하노이에 망신당하고 와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 관여했던 뭐 숙청도 하고 혼자 한 다음에 6월달에 시진핑을 다시 만나서 잘 지내자고 했던 거예요. 네. 잘 지내려고 했는데 작년 그 겨울부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굉장히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조가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그런 게 누적됐는데 그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축구 배고픈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 원인을 딴 데로 돌리는 거 아닌가? 1차적으로 그건 아닌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냅둬야 되겠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 냅둘 수도 없겠죠. 그- 우리야 얘기할 수 있어. 뭐 야당도 얘기할 수 있어. 냅두라고. 저까지 놈들 뭐 네. 우리가 그냥 유화적으로 나가면 더 세게 나오니까 그냥 네.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좀 삐라도 그래요. 그 전에 우리 보면 우리 학생 때들 삐라 많이 주웠잖아요. 북한에서 보낸 거 전단 갖다가 그 파출소를 갖다 주고 연필 하나 주고 그 노트 하나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국심이 그 엄청난 거 복권 뭐 받은 것처럼 막 하는 거 주고 그랬는데 아 막 엄청 민감하잖아 쟤들은. 그때는 우리 뭐 저 대통령 뭐 욕 안 했나? 그놈들 거기다가 무슨 뭐 별소리 다 써놨었지. 글쎄 근데 이제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말 예민한 건지 네. 예민한 척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요. 네. 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한 몇 년 전에도 그 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동네에 이 근처 멀지 아, 않은 그래요? 데 여기- 떨어진 적도 네. 있었어요. 네. 제가 주워서 그 마치 무슨 행사 때 네. 옆에 그 우리 저 경찰관들이 계셔서 볼펜 안 줬어요? 아이 그런한테 뭐 그런 거 요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우리는?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자유당 떼기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도 북한에서 날라오는 그런 거에 이렇게 영향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네. 북한도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한 번에 50만 장이 간다는데 그게 실제로 몇 장이나 갈까 싶은데 어제 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그 얘기 잘하셨대. 그 전단 몇 장으로 체제가 흔들릴 체제 같으면 그 체제가 문제가 있는 그래. 거다. 전단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게 더 저 전국을 찌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단이 예민할 수도 있고. 근데 전단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우리 측 책임이 큰 거야. 네. 그러니까 전단이 영향이 있고 예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하는 네. 거고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하는 거는 우린 책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그 삐라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요. 제가 보기엔 삐라보다는 1달러짜리 보내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다. USB들 같이 보내니까 그건 인기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더 큰 거는 지금 우리 저 이쪽에 나와 있는 우리 저 탈북자들이 예. 어떤 시기든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는 거 연락되게,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의 돈이 좀 있으면 그 보내줬죠. 기획해서 그 보내준 게 아니고 나오는 거죠. 뭐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데려오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뭐 가끔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를 보면은 뭐 이게 한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뭐 가거나 그쪽에서 오는 게 뭐 절대로 안 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철의 장막 있고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으면 여기 있는 그 탈북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고 치면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 잘 있어 얘기만 하고 말겠어요. 여기는 모두 있고 뭐라 그래 뭐 롯데월드도 있고 무슨 뭐 여기는 무슨 뭐 저 상점에만 가도 물건이 뭐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더 클 거고 뭐 북한도 지금 뭐 그 북한에서 그 쓰고 있는 그 핸드폰이 뭐 200만 대라는 얘기도 있고 600만 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어떤 식이든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찌 됐건 뭐 북한이 자체적인 뭐 그 컴퓨터 OS가 있는지 뭐 우리 저 휴대폰 뭐 운영 체계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그 정보통신 기기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이든 접촉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컴퓨터 처음 받으면은 이상한 것부터 봤잖아. 그러니까 네. 그 용도가 아니더라도 다 찾아간다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북한 주민들 안에 손에 쥐어 있는 그 휴대폰 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정보 양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보내는 그 뭐 몇십만 장 전당 가는데 그게 뭐 대부분은 우리 땅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뭐 50만 장 중에 한 10%만 가도 5만 장인데 예. 북한 주민이 대체로 1,700만 명인데 그 5만 장 날아간 거에 영향받아서 북한 전체가 들썩들썩 하겠냐 이게. 그래. 나는 그건 핑계일 거다 이거. 네. 더 진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나 이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정보에 의해서 체제가 흔들리는 거에서는 책임을 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전파를 잡을 수도 없고 전파에 네. 수갑 채울 수는 없잖아요. 네. 대신에 이거는 전단은 분명한 거지. 누가 보냈는지도 알고 실체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 묻기는 좋지. 좋죠. 예, 예. 그래서 전단이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니야. 네. 있어. 대신 책임 묻기에는 제일 좋아요. 구체적인 범행 증거가 있잖아. 네.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또 본질적인 남북을 거는 또 빠져나가는데 하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기들이. 그리고 이제 더 본질적인 거는 이제 북한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밖으로 외적 요인으로 이제 빼내는 이제 배출구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북 간에 미북 간에 뭐 북중 간에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근데 북한 상황 뭐 현재 지켜볼 수뿐이 없는 그런 정부의 그 방안이 없다는 것도 좀 답답한데,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해왔던 그 이분들 상황을 보면 긴장을 더 몰아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어렵죠. 네.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지지 기반에는 몇 가지 기둥들이 있어요. 예. 이게 남북 평화 프로세스고 예. 또 하나가 또 반일도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경제 문제야. 세계가 다 어려워 지금. 네. 네. 반일에 대한 거는 어찌 됐건 그거 안 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우리 저 뭐 있잖아 윤미향 의원이 네, 네. 시끄러운 것도 그거 영향이 있는 거고 북한 문제까지 또 시끄러워. 경제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두저두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무슨 말을 뭐 알겠습니다. 요까지만 하시죠. 그러시죠. 오늘 저 대통령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풀어 헤쳐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고맙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